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설마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몇 년 전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막힌 일을 겪었지 뭐예요.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손발이 벌벌 떨리네요. 전 며느리 때문에 하마터면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잃을 뻔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며느리의 악행을 널리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실 아들에게 전 좋은 엄마는 아니었어요. 아들이 8살 되던 해 몰래 집을 나와버렸거든요.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살면서 저를 때리는 남편 때문이었죠.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래도 지 자식이라고 아들을 퍽 예뻐했거든요. 집도 절도 없는데 괜히 데리고 나와 고생시키느니 집에서 지 아빠하고 지내는 게 더 나을 거라 여겼죠. 물론 아들을 영영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면 꼭 다시 데리러 가겠다 결심했었죠. 오직 그 일념 하나로 참 죽어라 이랬었네요. 집에서 밥하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아줌마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겠어요. 낮에는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고요. 밤에는 고깃집에서 철판 닦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돈을 벌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갔네요. 그 사이 아들에게 연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처 살던 동서에게 간간히 연락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만 했더랬죠. 혹시라도 연락했다가 남편에게 덜미를 잡힐까 두렵기도 했고요. 좀 더 살만해진 다음 멋진 모습으로 아들 앞에 나타나고 싶기도 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런 건 다 핑계일지도 몰라요. 사실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자기 버린 엄마를 어찌 생각할지, 다시 만난다면 날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무서웠어요. 그 죄책감을 원동력 삼아 더 열심히 일했어요. 먹고 자는 시간도 아까워 집에서도 쉬지 않고 면도칼 만드는 부업을 했고요. 밥 먹는 돈이 아까워 삼시세끼 라면만 끓여 먹었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사니 제법 큰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 돈으로 뭘 해야 좋을까 고민하다 역 앞에 작은 분식집을 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손맛이 있는 편이라 제가 말아준 김밥이 더 맛있다는 손님들도 많았고요. 설사 망한다 해도 먹는 장사니 굶어 죽진 않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무대뽀로 시작한 장사였는데 다행히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목 좋은 곳에 가게를 내서 그런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왔죠. 처음 한 달은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뜨문뜨문 들어오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아예 줄까지 서서 먹을 정도로 나름 인기 있는 맛집이 됐죠. 월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바로 집부터 반지하에서 방 2칸짜리 빌라로 옮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 몰래 동서를 통해 아들에게 연락했죠. 안 나오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아들은 순순히 만남에 응했어요. 그새 몰라볼 만큼 훌쩍 자라있더군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무려 4년 전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갓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던 아이가 어느덧 고학년이 됐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머물며 돌봐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손주라면 끔찍해하던 분이라 그런지 잘 챙겨줬나 봐요. 다행히 얼굴빛이 나쁘진 않더군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쳐다만 보더군요. 그 어린 게 눈빛이 어찌나 냉막하던지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이 미어졌어요. 간신히 울음을 참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죠. 미안해 형씨가. 엄마가 많이 늦었지? 그동안
잘 지냈니? 그러자 아들은 실소하며 입을 열었어요. 잘 지냈냐고요? 당신 같으면 잘 지내겠어? 아들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조차 않았어요. 경멸 섞인 차디찬 목소리에 심장이 아파왔지만 모두 제가 자초한 일이니 꾹 참았죠. 엄마가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치만 그때 그렇게 집 나오고 나서 하루도 두 발 뻗고 편히 자본 적이 없어. 늘 네 생각뿐이었단다. 금방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형편이 여의치가 못해서. 그래도 이제 엄마 따로 가기도 냈고 얼마 전에 이사도 했어. 너 옛날부터 네 방 갖고 싶어 했잖아. 엄마가 그래서 일부러 방 2개짜리 골랐어. 이따 한번 가볼래? 아직 가구며 뭐며 들여놓은 건 없는데. 됐으니까 집어치워요. 누가 당신 따라간대? 아들은 저를 따라가길 거부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래도 숨이 턱 막히더군요. 형식아, 엄마가 미안해.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엄마한테 기회를 줘.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땐 엄마도 살아야 해서 그랬어. 너희 아빠가 술만 마시면 허구한 날 때려서, 숨도 못 쉴 만큼 죽어라 때려서, 하루는 머리가 깨져 피가 난 채로 쓰러져 있는데 너희 아빠가 그러더라. 얼른 일어나서 밥 차리라고. 그때 깨달았어. 아, 이 사람한테 난 그냥 밥 해주는 인형이구나. 자기 기분 나쁠 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때릴 수 있는 말 잘 듣는 인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로 동정심 자극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당신이 자식 버린 엄마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알아, 형식아. 나한텐 너희 아빠가 가해자였던 것처럼 너한텐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거. 엄마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당당하게 이혼 요구하고 위자료 받아서 너랑 같이 나가고 싶었어. 근데 그러기엔 엄마가 힘이 없었어. 돈도 없었고 비빌 수 있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친구도 없었어. 그땐 일단 도망치면 너 금방 데리러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엄마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형식아. 엄마 한 번만 봐주라, 응? 엄마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제 구구절절한 사과에 어느덧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에선 피눈물이 흘러도 아들 눈에서 눈물 나는 건 못 보겠더군요. 얼른 손을 뻗어 닦아주려는데 그보다 아들이 더 빨랐습니다. 아들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한층 매섭게 노려봤어요. 아들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해서 만나러 온 것뿐이에요. 이제 됐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난 당신 같은 사람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땐 아버지한테 얘기할 거예요. 알았어요? 아들은 그대로 제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미처 잡을 새도 없이 멀리 사라져 버렸죠. 그 뒤로 아들은 다신 제 부름에 응하지 않았어요. 더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죠. 그렇게 아들을 잃고 사는 게 아니었답니다. 남편에게 맞고 살던 시절이 제 인생의 암흑기였다면 아들을 잃고 난 뒤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진 폐허나 다름없었달까요? 자식에게 외면당한 어미가 살아서 무엇하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었네요. 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걸 알면 아들이 죄책감을 느낄까봐, 평생 아들 가슴에 한으로 남을까봐 그마저도 할 수가 없었네요. 거의 죽지 못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늘이 보기에 그런 제가 못내 가여웠던 걸까요? 영영 아들과는 이별일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18년쯤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만나자고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설마 이 죄 많은 엄마를 용서하려는 걸까 하고 어리석은 기대도 했었네요. 십수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은 이제 완전히 성인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도 없이 용건부터 꺼내더라고요. 동서통해서 결혼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글쎄 제게 혼주석에 앉아달라 하더군요. 그쯤 남편은 이미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거든요. 아무래도 혼주석이 텅 비면 보기 좋지 않으니까요. 서방님이랑 동서한테 먼저 부탁한 모양이던데 그 집 큰딸이 아직 시집가기 전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사촌동생 혼주석에 먼저 앉는 게 싫다며 극구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조카의 마음이 이해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아들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걱정도 되고 참 복잡한 마음이었죠. 싫으세요? 그럼 말고요. 제가 선뜻 뭐라 답하지 못하자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금방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갈 기세기에 황급히 그런 아들을 붙잡았죠.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이 되나 해서. 너한테 부모로서 뭐 하나 해준 게 없는데 혼주석에 앉아도 될지 모르겠다. 원래 남편 죽고 나서는 제가 다달이 동서통에 생활비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한 뒤로는 필요 없다고 해서 더는 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죠. 제 말에 아들이 입가에 비웃음을 띠더군요.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물론 당신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 같은 건 없죠. 그냥 자리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일로 엄마 행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빗으로 날아와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도 아들의 부탁인데 감히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마. 날짜 알려주면 그날은 가게 쉬고 꼭 갈게. 그러세요. 혹시라도 식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 근데 결혼할 아가씨는 어떤 사람이니? 착해? 너한텐 잘해주고? 그건 그쪽이 알 바 아니고요. 아들은 제 물음엔 대답도 않고 무정하게 먼저 자리를 떴어요. 가슴에 얼마나 맺힌 게 많으면 일이 모질게 구는지. 저보다는 아들이 더 안쓰럽더라고요. 결혼한다는 아가씨가 부디 저를 대신해 아들을 듬뿍 사랑해 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로 인해 상처받은 아들의 마음이 흔적도 없이 치유되길 바랬죠. 결혼식 당일이 돼서야 본 며느리는 깜짝 놀랄 만큼 예뻤어요. 몰랐는데 이 아들 눈이 꽤 높더군요. 아들보다 2살 연상의 미용사라는데 비쩍 마른 몸에 화려한 얼굴이 썩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남편을 꽉 잡고 살 것 같은 인상이랄까요? 그래도 제 주제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처지도 못 되고 그저 혼주석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아들의 결혼식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어 참 행복했네요. 형식적으로나마 아들과 며느리의 잘 살겠다는 인사를 받을 땐 절로 눈물이 차올랐죠. 결혼식이 끝나고 그렇게 아들과의 인연도 다시 끊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 뒤로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했지 뭐예요. 신혼여행 다녀왔다면서 선물을 주고 싶으니 만나자고 하더군요. 너무 기꺼운 제안이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선뜻 응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형식이도 아니? 세아가 네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한 거. 아니요,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나랑 형식이 사이는 들어서 알고 있지? 아마 나 보자고 하면 싫다고 할 거다. 걱정 마세요. 싫다고 해도 제가 억지로 끌고 나갈게요. 부모 자식 사이는 천년이라는데 그렇게 얼굴 보고 하다 보면 그의 마음도 풀릴 거예요. 전 어머님이랑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말뿐인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며느리는 진짜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아들은 잔뜩 굳은 얼굴로 뒤따라와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래도 함께 둘러앉아 밥까지 먹었죠.
어찌나 꿈만 같던지요. 어머님 분식집 하신다더니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신데요? 전 집안일엔 영 젬병이라 앞으로도 자주 들릴게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하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며느리가 얼마나 고맙고 예뻤는지 몰라요. 그깟 음식이 뭐예요. 금은 보화나 귀한 영약도 필요하다면 다 구해다 주고 싶었죠. 정말요? 그럼 감자탕이랑 김치 같은 것도 해주실 수 있어요? 하와이에서 계속 기름진 것만 먹었더니 한식이 너무 땡겨요. 아유, 그럼 해줄 수 있지. 근데 이인은 내일부터 바로 출근이라서요. 신혼여행 때문에 일이 밀려서 당분간 주말에도 계속 처리해야 할 텐데 어쩌죠? 저야 이제 미용실 접고 계속 집에 있지만 워낙 멀미가 심해서요. 대중교통 타고는 어디로 멀리 못 가요. 아유,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서 집에 갖다 주랴? 이번 주 화요일이 가게 쉬는 날인데. 어머,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오시면 제가 결혼식 때 찍은 사진도 보여드리고요. 신혼집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다행히 아들은 저와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도 별 말 없었어요. 혹시라도 못 오게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다 싶었죠. 그 뒤로 저는 화요일만 손꼽아 기다렸고요. 미리 시장에서 비싼 재료만 사다 며느리 먹고 싶다는 음식과 각종 밑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집으로 가는 날이 됐어요.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서 편할 줄 알았는데 반찬을 이고 지고 갔더니만 꽤나 힘들더군요. 오랜 식당 일로 무릎 관절도 많이 나빠졌고요. 허리 디스크가 한 번 터져서 수술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아들 집에 반찬해주러 가는 그 길이 왜 그리도 설레던지요. 하지만 막상 아들 집에 도착한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대문에서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구세요? 세아가 나다. 너 먹고 싶다는 감자탕이랑 이것저것 좀 해왔어. 안도의 한숨을 흘리면서 다급하게 인터폰에 대고 말했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시기로 한 게 오늘이었나요? 근데 어쩌죠, 어머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냥 앞에 두고 가시면 안 될까요? 뭐? 앞에 두고 가라고? 네, 죄송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많이 아픈 거냐? 잠깐 안에 들여놓고만 가도 되는데. 몸이 안 좋다니까요? 앞에 놓고 그만 가달라고요. 어느새 며느리의 말투는 고압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잔뜩 주눅이 든 저는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그럼 여기 두고 가마. 상하기 전에 얼른 들여놓거라. 이만 가볼게. 네, 안녕히 가세요. 끝까지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한테 문전박대 당한 채 집에 오는데 어찌나 황망하고 서럽던지요. 그렇다고 아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혼자 속만 끓이고 말았네요. 그 뒤로도 며느리는 종종 연락해 반찬을 요구했어요. 손 많이 가는 갈비찜이며 잡채, 김밥 등 참 먹고 싶은 것도 많더군요. 그때마다 정성껏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바리바리 싸갔지만 며느리가 저를 집안에 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거실까지 한번 들어간 적은 있네요. 대문 앞에 서 있다가 일찍 퇴근한 아들을 마주친 날이었죠.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새아가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좀 만들어 왔는데. 그럼 안으로 들어오세요. 의외로 아들은 선뜻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동안 새아가가 저를 문전박대한 게 아들 때문이 아닐까 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더군요. 아들과 함께 들어온 저를 발견한 새아가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프다더니만 쌩쌩해 보였죠.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얼른 이리 앉으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시원한 차 한 잔 드릴게요. 며느리는 늘 그랬다는 것처럼 저를 귀한 손님인 양 챙겼어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며느리가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천지 차이라는 걸요. 참 기가 막혔지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괜한 분란을 일으켰을 때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란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 뒤로도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전화해 이런저런 음식을 요구하곤 했는데요. 거절할까 하다가도 제가 만든 음식이 아들 입으로 들어갈 걸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또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길래 이번엔 또 무슨 반찬을 요구하려나 싶었죠. 그런데 웬일로 직접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동안 음식 해다 준 게 고마워서 밥이나 한 끼 사겠다면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도 같이 보는 거냐 물으니 난색을 표하더군요. 슬쩍 떠봤는데 많이 꺼려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니다. 일 때문에 바쁠 텐데 그럴 수 있지. 아쉬움을 감추고 며느리와 단 둘이 만났어요. 아들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곰살맞게 굴더군요. 뭔가 꿍꿍이가 있겠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식후 차를 마실 때쯤 며느리가 슬그머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혹시 돈 좀 있으세요? 갑자기 무슨 돈? 실은 그이 다니는 회사가 겉보기만 빤지르르한 대기업이지 연봉이 엄청 짜거든요. 집을 단독주택으로 무리해서 왔더니만 한 달 대출이자가 너무 어마어마했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것도 정도 것이지. 곧 그이 생일인데 차 한 대 뽑아주고 싶어서요. 그 사람 아직도 사회 초년생 때 뽑은 경차 타고 다니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 차를 사준다는데 마음이 혹하더라고요. 사실 아들이 결혼할 때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전부 주려고 했지만 아들이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미성년자 때는 몰라도 어른이 된 지금은 단 1원도 빚지고 싶지 않다고요. 워낙 서슬이 시펄에 아무 말도 못했었죠. 제가 흔들리는 걸 알았는지 며느리가 다시 은근하게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님, 그이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돈 있다면서요. 얼마 정도나 돼요? 많진 않고 한 1억 정도 될까? 몇 년 전에 가게 확장하느라 많이는 못 모았어. 아마 나 죽을 때쯤에 유산으로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다. 에이, 어머님, 그 정도로도 충분하죠. 서운하게 벌써부터 유산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전 며느리 계좌로 돈 1억 원을 입금한 뒤였어요. 혹시라도 제 돈이라고 하면 아들이 안 받을까봐 일단 차부터 사라고 했죠. 알겠지? 꼭 좋은 차로 사야 한다. 비싸고 튼튼한 차. 내가 해줬다는 건 기회 봤다가 천천히 하고.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그 뒤로 며느리는 한동안 또 연락이 없었어요. 차는 잘 산 건지 어쩐 건지 알고 싶어서 먼저 전화를 해봐도 좀처럼 받지 않았죠. 그렇게 한 2달쯤 흘렀을까요?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준 돈은 어떻게 썼다 말도 없이 다짜고짜 약과랑 식혜가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쯤 되니 저도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예, 넌 그동안 내 연락 받지도 않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또 먹고 싶은 음식부터 얘기하니? 내가 네 개인 요리사도 아니고 형식이 차는 산 거야?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샀죠. 아주 좋은 걸로 뽑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내가 사준 거라고 말했니? 아니요. 그랬다간 안 타고 다닐걸요? 좀 지나서 얘기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서운했지만 어쩌겠어요. 알겠다 하고는 또 며느리 먹고 싶다는 약과와 식혜를 만들었죠. 그리고 어김없이 배달을 갔는데 글쎄 이것이 또 문 앞에 두고 가라지 뭐예요? 집안 꼴이 너무 엉망이라서 보여줄 수가 없다나요?
참 핑계도 가지가지였죠. 결국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서 그 앞에서 며느리에게 화를 좀 냈네요.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해다 바친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한 번을 집에 들어와 보란 소리를 안 해. 당장 나와봐.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제가 그렇게 대놓고 목소리를 높인 게 처음이라서일까요? 그제야 며느리가 쭈뼛쭈뼛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어머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집안 꼴이 엉망이라 그런 건데 이해 좀 해주시지. 꼭 이렇게 얼굴을 붉혀야겠어요? 이런 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네가 일부러 나 문전박대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 타박에 며느리도 짜증이 났나 봐요. 갑자기 안색을 확 바꾸면서 대거리를 하더군요. 아니 보니까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허구한 날 꾸역꾸역 직접 갖다 주러 오세요? 그냥 택배 붙이면 되잖아요. 거절하는 것도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뭐야? 차라리 잘 됐네요. 그동안 핑계대는 것도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택배로 보내주세요. 아셨죠? 너 정말 이럴 거니? 시애미가 참다 얘기하는데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야? 시어머니요? 그쪽이 그이한테 뭘 해줬다고 이제 와서 시짜짓을 하려고 해요? 그동안 버려놓고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권리만 누리시려고요? 며느리의 말에 충격받은 저는 그대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파르르 떨고만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차가 한 대 다가오더니만 아들이 내리더군요. 그런데 그 차가 새 차가 아니라 누가 봐도 낡은 경차가 아니겠어요. 놀란 것도 잠시 갑자기 아들을 발견한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어머님.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아니, 너 갑자기 왜 우니? 제가 당황한 사이 아들은 저희 곁으로 다가왔고요. 곧 며느리가 우는 걸 보더니만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왜 울어? 여보, 글쎄 어머님이 나더러 왜 해다주는 반찬값도 못하냐고 언제 당신하고 화해시켜 줄 거냐잖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당신한테 말은 안 했는데 그동안 어머님이 알게 모르게 나 많이 압박했어. 계속 쓸데없이 연락하고 됐다고 하는데도 반찬 만들어다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라 했더니 이렇게 역정을 내시네? 어쩜 그렇게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형씨가 새아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됐어요. 제가 결혼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부모 행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역시나 좀 봐주니까 이렇게 지난 죄를 잊고 뻔뻔하게 나오네요. 아니다. 난 그런 게 아니라... 그만 가세요. 다신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싸늘하게 저를 지나치더니만 며느리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혼자 남겨진 저는 황망한 심정에 그저 멍하니 넋을 놓고 있을 뿐이었죠.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 건지 어느덧 줄기차게 비가 쏟아지더군요. 우산도 없던 저는 그 비를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었죠. 혹시라도 아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봤지만 역시나 그런 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네요. 홀로 집에 돌아온 저는 이튿날 지독한 감기에 걸렸어요. 거진 일주일을 가게 문도 못 열고 끙끙 앓았죠. 내가 건네준 1억은 어떻게 된 건지, 아들 차는 왜 그대로인 건지 며느리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뭐가 됐든 다시 아들을 만날 일은 없을 텐데요. 죄 많은 애미의 업보였죠. 그렇게 전 아들과 지독한 이별을 했어요. 그땐 정말 몰랐네요. 그 뒤로 아들과 정말 충격적인 재회를 하게 될 줄은 말이죠. 평소처럼 일찌감치 일어나 가게 출근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받은 것도 잠시,
며느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어머님, 경황이 없어서 이제야 연락드려요. 그이가 밤에 낚시 갔다가 그만 사고로.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얼굴이라도 보러 오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형식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며느리는 가타부타 말없이 제게 병원 장례식장 주소를 알려줬어요. 달려가 보니 이미 입관도 끝나 장례식이 한창이더군요. 밤에 낚시를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지 뭐예요. 아들의 죽음을 도무지 믿을 수 없어 이미 염까지 한 시체를 열어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달려와 말리더군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사고로 훼손이 너무 많이 돼서 보면 더 괴로워지기만 할 거예요. 이러시면 그이도 편히 못 가요. 어떡해. 사고가 났을 때 진작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그랬어야지. 죄송해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어머님 부르지 말라는 거 제가 간신히 설득한 거예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어느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의연한 척 손님 맞이를 하더군요. 반면 약해 빠진 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젊디 젊은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울기만 했죠. 그러다 혼절에 잠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네요. 하나뿐인 아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났다는 걸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발이 나고 화장까지 하고 난 뒤에야 조금 정신이 들더군요. 그러자 갑자기 아들의 죽음에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아들은 밤운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밤에 어딜 갈 때도 가급적이면 택시를 타는 애였는데 밤낚시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니 뭔가 미심쩍었죠. 그 밤에 낚시를 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들의 죽음에 뭔가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집에 가다 말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배터리가 다 됐는지 핸드폰이 꺼져 있더군요. 고민하다 일단 무작정 아들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죠. 분명 집으로 간다 했는데 이상하게 답이 없더군요. 그래도 끈질기게 계속 초인종을 누른 지 얼마나 됐을까요? 갑자기 인터폰이 켜지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군데 자꾸 이렇게 남의 집 벨을 눌러대요? 신문 안 보니까 꺼지세요. 날카로운 말투에 놀란 것도 잠시 다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세아가 나다. 네 시어머니. 잠깐 이 문 좀 열어보렴. 어머님? 어머님이 왜 여기까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 잠깐 얼굴 보고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제 말에 며느리는 엄청 당황한 눈치였어요. 지금요? 지금은 좀 곤란한데. 대체 여기까지는 왜 오신 거예요? 그이도 그렇게 된 마당에 뭐 더 나눌 얘기가 있다고요? 내가 우리 형식이 그렇게 간 거 뭔가 미심쩍은 게 있어서 그래. 미심쩍은 게 있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라고 더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집 안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뭔가 우당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맞아요. 분명 남자 목소리였어요. 순간 저와 며느리 사이에 정적이 흘렀죠. 세아가? 지금 안에서 무슨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누구랑 같이 있는 거니? 아니에요. TV 틀어뒀는데 그 소린가 봐요. 어쨌든 어머님, 제가 지금은 밖에 나가기가 좀 곤란해서요. 나중에 다시 와주세요. TV 소리라고? 그러기엔 너무 컸는데? 일단 이 문 좀 열어보렴. 응? 잠깐이면 돼. 어머님, 지금은 못 열어요. 그냥 가주세요. 제발요. 급기야 며느리는 다급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할 정도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뭔가 있다 싶더라고요. 새아가가 그 사이 다른 남자를 만든 건 아닌지 싶더군요. 혹시 바람을 피운 건 아닐까? 그게 걸려서 우리 아들을 죽인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너 다른 남자랑 같이 있니? 우리 아들 모르게 계속 바람 피우고 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헛소리 그만하시고 이만 가주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래, 차라리 경찰을 불러라. 그럼 나도 그땐 갈 테니까. 자꾸 이러실 거예요? 너야말로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이러면 내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잖니? 그냥 이 문 열고 네 얼굴만 보여줘. 그럼 아무 소리 안 하고 갈 테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대문을 열지 않았어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인터폰도 끊겨버렸죠. 그 뒤로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대로 그냥 집에 가기엔 며느리의 수상쩍은 태도나 안에서 들린 남자 목소리가 신경 쓰였죠. 망설이던 저는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렀어요. 정확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덜컥 경찰을 불렀다간 일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차라리 경찰을 불렀어야 했다는 걸 말이죠. 며느리가 설마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었을 줄이야. 열쇠공은 아들 집이라는 제 말에 바로 대문을 따줬어요. 현관문도 잠겨 있을 텐데 그것도 같이 따드릴까요? 대신 돈은 원래 얘기한 것보다 배로 주셔야 해요. 열쇠공이 제게 무어라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는 한껏 긴장한 채로 대문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대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더라고요. 새아가, 나 들어가마. 그냥 얼굴 보고 얘기 좀. 현관으로 들어가 새아가를 부르던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경악스러운 광경에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글쎄 2층 올라가는 계단 앞에 웬 남자가 밧줄로 꽁꽁 묶여 몸부림치고 있었고요. 그 위로 또 다른 남자가 달라붙어 필사적으로 그 남자를 막고 있지 않겠어요. 며느리는 그 옆에서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칼을 들고 있고 말이죠. 밧줄에 묶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맞아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답니다. 얼마나 묶여 있었는지 머리는 떡져 있고 피골이 상접해 있었지만 그래도 분명 제 하나뿐인 아들이 맞았어요. 장례까지 치른 마당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몇 번이고 두 눈을 의심했더랬죠. 그 사이 저를 발견한 아들이 재갈이 물린 입으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도와달라는 말 같았어요. 그제야 낯선 남자와 며느리도 제 존재를 알아챘고요. 며느리가 바로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돌아가시라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들고 있던 칼을 등 뒤로 감추고 태어난 척 입을 열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정신을 놓고 싶은 걸 꾹 참고 입을 열었죠. 어떻게? 저기 저 남자 형식이 아니니? 아, 그게 그러니까 말이죠. 며느리는 곤란해하면서 뭐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제 아들을 해코지한 것만은 분명해 보였죠. 너 대체 내 아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애를 장례까지 치르냐고? 대체 무슨 속셈이야? 내 아들한테 뭘 어쩌려는 거냐고? 어머님, 저기 묶인 남자 어머님 아들 아니에요. 비슷한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집에 가세요. 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누가 봐도 내 아들이 맞는데? 당장 풀어줘. 내 아들 당장 풀어주라고! 급기야 전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바락바락 악을 썼어요. 며느리 손에 칼이 들렸다는 건 이미 잊은 지 오래였죠.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떤 어미가 그런 걸 따질 수 있겠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며느리는 저를 피하다 그만 칼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뒤에서 아들을 붙잡고 있던 남자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늙은이 상대로 왜 이렇게 쩔쩔매? 이미 다 본 것 같은데 그냥 잡아서 같이 넘기자. 늙은 장기도 어딘가 쓸 데가 있겠지. 못해도 10억은 주지 않겠어? 하긴 이제 와서 수습하긴 힘들겠지? 그 순간 며느리는 표정을 싹 바꿨어요. 잽싸게 바닥에 떨어진 칼을 줍더니 그걸 제 목에 갖다 대더군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러게 가라고 할 때 진작 갔으면 좋았잖아요. 불쌍한 늙은이 기껏 살려줬더니만 이건 다 어머님이 자초한 거예요. 나한테 무슨 짓 하려고? 그렇게 아들이 좋으면 같이 가세요. 나란히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며느리는 싸늘하게 대꾸한 뒤 저를 식탁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대로 꽁꽁 묶기 시작하더군요. 반항할 생각은 마세요. 찍소리라도 내면 그 순간 아들 목숨도 날아가는 거니까. 그 협박에 저는 그 어떤 반항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꼼짝없이 온몸이 포박된 채 아들 옆에 나란히 앉게 됐죠. 그런 저를 지켜보던 아들이 묶인 손을 간신히 뻗어 제 팔에 갖다 대더군요. 그 작은 온기가 왜 그리도 위안이 되던지 혼잘할 것 같은 정신줄을 간신히 부여잡을 수 있었죠. 그 사이 며느리와 그 남자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수면제 그렇게 먹였는데 왜 이렇게 일찍 눈뜬 거야?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떡해? 하고 투덜거렸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그 남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다정하게 속삭이더군요. 진정해 자기야. 수면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또 먹이면 되지. 업자 만나기로 한 게 새벽 3시였지? 그 CCTV 위치는 다 파악했어? 그럼 걱정하지 마. 아무래도 그 남자와 며느리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 앞에서 진한 스킨십까지 서슴없이 나누더군요. 도대체 며느리가 언제부터 바람을 피운 거고 무슨 목적으로 저희 아들을 노렸던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보리차에 수면제를 잔뜩 타서 가져왔고요. 그걸 억지로 저와 아들에게 먹이려고 했어요. 저희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반항했죠. 이상하게 둘 다 저희를 거칠게 다루긴 해도 당장 때리거나 죽일 것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아마 어딘가에 산채로 넘기려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던 며느리의 내연남은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욕설을 내뱉으며 밖으로 나간다 싶더니만 갑자기 커다란 가방을 가져오더군요. 그 안엔 온갖 의료기기와 약재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내연남은 그 안에서 주사기를 꺼내더니만 정체 모를 약물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봐! 그냥 주사기로 찔러서 재워버리게. 역시 내 남자. 누가 의사 아니랄까봐. 너무 든든하다 진짜. 며느리의 말에 경악한 것도 잠시 내연남이 아들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온몸이 꽁꽁 묶여있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죠. 그 사이 내연남은 아들의 팔뚝에 주사기를 꽂았고요. 아들은 두 눈을 부릅뜨더니만 이내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어느새 저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끄끄대며 울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지켜보던 며느리가 아이고 아주 눈물겨운 모자지간이구만 하고 낄낄댔죠. 그 사이 내연남은 주사기에 다시 새로운 약물을 주입했고요. 이번엔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셔 알망구. 그쪽도 사이좋게 재워줄 테니까. 내연남이 식탁 팔걸이에 묶인 제 팔로 주사기를 가져다 댔어요. 이대로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싶어 눈을 질끔 감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거실 쪽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하나같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죠. 꼼짝 마세요! 움직이면 발포하겠습니다! 총을 든 경찰들 앞에서 며느리와 내연남은 꼼짝도 못했어요. 순식간에 두 사람은 경찰들에게 잡혀 두 손을 포박당했고요. 다른 경찰들이 저와 아들을 풀어줬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정신이 들어요? 대체 어떻게 누가 신고를... 열쇠 수리하시는 분이 신고해 주셨어요. 웬 여자가 칼 들고 아주머니 위협한다고 그 다른 남자도 한 명 잡혀 있다고요. 알고 보니 저를 뒤따르던 열쇠 수리공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고요. 그대로 몰래 도망쳐 경찰에 신고해 준 거였어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어느덧 구급차까지 와서 제 아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전 황급하게 그 뒤를 따랐죠. 이분이랑 어떤 관계세요? 아드님이세요? 네, 맞아요. 제 아들이에요. 전 나쁜 놈들이 내 아들한테 이상한 주사를 놨는데 그 뒤로 애가 정신을 잃었어요. 얼른 병원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검사 결과 다행히 아들은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저 수면제 때문에 잠든 것뿐이라고. 너무 오래 감금돼 있어 영양실조 증세가 보이긴 하지만 건강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요. 그 사이 저는 신고해준 수리공에게 돈 100만 원을 주며 거듭 고맙다 인사했죠. 너무 많다고 한사코 받지 않으려 하기에 거의 떠넘기다시피 건넸네요. 아들은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저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무사하다는 걸 알자마자 펑펑 울더군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잘못됐으면 그러면 전 정말 못 살았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모질게 굴어서 죄송해요. 아니다. 우리 둘 다 무사하니 됐어.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새아가가 대체 왜 널...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다른 남자가 생긴 걸 알고 이혼 안에 만에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세한 건 경찰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 뒤로 아들과 저는 여러 번 경찰서를 들락날락했어요. 그리고 수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며느리와 내연남은 원래 아들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사로 위장해 죽일 작정이었어요. 며느리는 한껏 사치하느라 돈이 궁했고 의사였던 내연남은 도박 중독으로 빚만 억대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살인 계획을 꾸미던 중 장기 매매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몰랐는데 중국 업자 통해 사람의 장기를 고가에 거래할 수 있다더군요. 어지간한 보험금보다 훨씬 돈을 많이 준다더라고요. 이에 내연남은 완벽 범죄를 위해 안치실에 들어가 있던 오래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빼돌렸어요. 교통사고로 얼굴이고 장기고 죄다 망가져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이였죠. 그래서 그 시신으로 장례를 치르고요. 그 사이 아들을 수면제로 재운 뒤 전문업자에게 산채로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게 다 내연남이 의사고 며느리는 아들의 같이 사는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립니다. 재판 결과 며느리와 내연남에겐 실형이 선고됐어요.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죄와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각각 4년 6개월과 3년의 징역형이 나왔죠. 사람을 죽여 장기를 팔려고 했는데 형이 5년도 채 안 나오다니. 적어도 무기징역은 나올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근데 변호사 말로는 둘 다 초범인데다 미수였던지라 이것도 잘 나온 거라 하더군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니 어째요. 억울해도 그냥 수긍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지인을 통해서 건너 들은 바로는 그 내연남은 의사 면허가 취소됐고요. 그 뒤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도박질을 하다 지금은 또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전 며느리는 그런 내연남을 옥바라지 하다가 결국 돌아섰대요. 임신까지 했다는데 애를 지우고 지금은 인력센터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답니다. 아무래도 전과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하긴 힘든 상황인가 봐요.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현재 아들과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그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 직장도 그만두고 한동안 은둔 생활을 했는데요. 상담 치료 받고 꾸준히 약도 먹으면서 다행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다른 중견 회사에 재취직한 상태고요. 얼마 전 과장으로 승진도 했답니다. 잃어버린 모자간의 시간을 되찾기까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노력을 많이 해줬네요. 저녁엔 아무리 늦게 퇴근해도 꼭 집에 와서 제가 차려준 밥을 먹었고요. 주말엔 같이 여기저기 드라이브도 꽤나 다녔죠.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해묵은 감정을 털어놓기도 했네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을 때마다 많이 괴로웠어요. 모른 척 방 안에 들어가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마다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괴물 같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떠났을 때 내심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을 때 더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요. 바보같이. 그렇게 어머니 밀어내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달려가서 잘못했다고, 이젠 다신 나 떠나지 말고 같이 살자고 말하고 싶었죠. 결혼할 때도 사실은 혼주석에 앉아달라는 건 핑계고 그냥 연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연락하고 살자고. 그랬구나. 내가 네 마음을 너무 몰랐네. 진작 알았으면 먼저 연락했을 텐데. 미안해, 형씨가. 이제 미안하다는 말씀은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니까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그때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애미가 자식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게 뭐가 감사해. 앞으로 우리 잘 살아요, 어머니. 아무래도 십수년간 떨어져 살았으니 한 번에 친해지는 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가까워져 봐요. 그날 정말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로 부둥켜 안고 밤새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눈물바다를 만들었네요. 그렇게 전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았답니다. 얼마 전엔 기쁜 소식도 생겼어요. 아들이 전 며느리 때문에 평생 다른 여자 못 만나면 어떡하나 했는데 글쎄 지난달에 좋은 짝을 데려왔지 뭐예요. 참 싹싹하고 괜찮은 처자더라고요. 아들과 마찬가지로 한번 다녀오긴 했는데 애도 없고 현숙한 것 같아서 제 마음에도 쏙 들었어요. 아들과 제 사연을 알고는 저만 괜찮으면 결혼 후에도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엄마하고 아들이 십수년 동안 얼굴도 못 보고 떨어져 살았던 거잖아요. 게다가 그런 끔찍한 일까지 겪으셨으니 저라면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님만 괜찮다 하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쭉 모시고 살게요. 나야 그러고 싶지만 너무 미안해서. 아무래도 네가 불편하지 않겠니? 에이, 불편하긴요. 그이도 그걸 바라는걸요? 부족한 점이 많은 며느리니까 어머님이 앞으로 하나하나 잘 가르쳐주세요. 어쩜 말을 그렇게 예쁘고 살갑게 하는지. 이런 며느리라면 어화둥둥 업고도 다니겠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뺏긴 기분이라면서 서운해할 정도랍니다. 요즘은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다 꿈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헛된 망상도 한답니다. 그래도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지난날의 고난을 밑거름 삼아 이런 큰 행복이 열매 맺은 거라 생각하려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